아, 이럴 수가 있나. 모 유튜버가 신상 정보를 사적 제재로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사실 소름 돋는 순간이었어요.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 자체를 원래는 우리가 사건 진행 중에 있으면 압수물이라고 하죠. 우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의복 자체가 증거였으니까요. 법원에서 거의 압수에 준하는 조치로서 이거를 다시 대검찰청에다가 포렌식을 맡기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전면 재감정을 하면 그 감정된 감정 보고서라고 하죠. 감정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절차일 거예요. 뭐냐면 법원에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에 혼동이 좀 있었는데 감정이 아니라 검증 절차입니다. 잠깐만, 법원에서 이미 감정을 했는데 재판 공판을 열고 있는 그 법원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감정을 또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관이 증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관의 오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증거 조사예요. 우리가 시간상 어떤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들 많이 생략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법관이 현장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증거물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제 피해자의 청바지가 말 그대로 이제 저절로 풀릴 수 있는 정도의 성질이었는지도 검토를 하셨고 DNA 이제 감정 결과와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공판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청바지를 갖다 놓고 사실 만져보고 했던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만약에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청바지에서 DNA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깥면이 있고 앞면이 있는데 앞면에서는 DNA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정 결과는? 자, 그래서 이제 대망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피해자의 상의 부분에는 수 없는 DNA가 나왔고 피해자의 바지 부분에서도 특히 바지 겉면 부분뿐만 아니라 바지 안쪽에서도 4-5군데에 달하는 가해자의 DNA가 발견된 것들이 감정이 됐던 것이죠. 야, 그러면 우리의 처음부터 2심에 선임이 되고 들어갈 때부터 현장을 찾고 가설을 세우고 그 과정들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낳게 된 거네요. 굉장히 사실 소름 돋는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그때 그 회신을 받고 그 조그만한 그 오피스에서 와! DNA가 나왔다. 뭔가 실마리를 찾은 듯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막 열심히 떠들었던 이제 우리만 그때는 뭐 언론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결과로 나와야지. 그리고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왜 수사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왜 1심 과정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을까? 아쉬움만 토로하고 우리끼리 전전긍긍을 하다가 그렇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대검을 통해서 그런 DNA 재감정도 하고 했던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는 그 과정들이 매 공판이 사실은 소름 돋는 과정의 연속이었었고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이제 결정판이죠. 증거의 결정판. 그게 청바지 DNA가 나온 것이 아니었나. 청바지 이제 감정할 때도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하얀 장갑 있죠. 그 이제 고무로 된 라텍스 장갑. 이제 의사들이 마치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끼고 이렇게 수술을 이제 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청바지를 감정을 하는데 판사님만 보신 게 아니고요. 검사님도 부르시고 피고인 측의 변호인도 부르시고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인 저까지 부르셨어요. 법대 앞으로. 그리고 하얀 라텍스 장갑을 나눠주시고 그 장갑을 다 끼시고 돌아가면서
이게 삥 둘러서 가지고 한 번씩 만져보시죠 하면서 그 청바지를 돌려가면서 우리가 만져보고 검증을 했던 게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강하게 남았어요. 이 채널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특이한 경험하셨어요, 그죠? 왜냐면 저는 사실 그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교과서상에만 있는 개념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외에 보지를 못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검증 절차가 훌륭하게 이루어진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거든요. 바로 공소장 변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소장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소장이 뭔가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검찰에서 그 수사 기록들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나서 가해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기소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소를 할 때 그냥 말로 기소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서면을 하나 작성을 해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기소를 하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면이 공소장입니다. 제가 왜 공소장이 뭔가요를 여쭤봤냐면 1심에서는 살인 미수였어요. 그러면 2심에서는 공소장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됐는데 이 바뀐 공소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제출을 하는 서면인데 우리 검찰에서 어떤 서면을 제출을 할 때는 그 담당 검사의 평가,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자주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주 바뀌면 안 돼. 웬만하면 안 하겠죠. 왜냐하면 검사의 공소장은 사실 하나의 공문서거든요. 뭐 우리가 구청이나 어떤 시청에서 어떤 공문서 하나를 받아도 그 변경되고 수정되는 것 거의 사실 잘 없거든요. 정말 특이하거나 확실한 거 아니면 또 잘 안 하려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문서 하나 자체는 이제 완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러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문서가 그 공소장이 항소심에 들어와서 그것도 항소심의 마지막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정확히 공소장이 뭐에서 뭐로 변경이 된 거예요? 1심에서 우리 기소가 됐을 때 살인 미수죄로 기소가 된 거였었는데 공소장이 바뀌어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강간 살인 미수라고 해서 법정형 자체가 아주 상향되는 법령으로 바뀌었던 거죠. 죄목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서두에 빈센트에서만큼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강간 살인 미수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소장이 변경이 되고 나서 결국 결과는 어땠어요?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는 35년을 구형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0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분은 20년도 모자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참 저희로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쵸? 좀 그런 과정들이 확 주마등이게 지나가듯이 재판 선고를 사실 마치고 나오는 날 선고를 딱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저희도 기대를 했고 그리고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조금 뭔가 서글픈 감정도 들고 그리고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었어야 됐나 그리고 피해자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됐나 하는 순간에 복합적인 감정들이 갑자기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법정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수많은 취재진들이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곳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리고는 보셨던 이제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존중과 판단에 대한 감사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던 판단이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작부터 지금 선고까지 얘기를 해봤고, 조금은 이제 가벼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고일 날 인파가 엄청 몰렸어요. 당연히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 많은 것도 정말 이례적이었죠. 근데 이제 2심 첫 공판 때 그때는 뭐 진짜 굉장히 제가 많이 좀 머쓱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김원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놀랄 만한 사건이다. 당연히 많은 이제 기자분들도 언론도 관심을 가질 거니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고 이 정도 되는 사건이면은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이제 언론들이 함께 공분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법정을 잘못 찾은 줄 알고 우리 법정이 어디 있는지 다시 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라고 참 실망 아닌 실망을 이제 했고, 뭐 다행히 그래도 뭐 한 분은 오셨어요. 그 모 일간지의 이제 기자분께서 오셔서, 처음에는 저는 그분이 기자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개인 유튜버 분이신 줄 알고, 왜냐면 이제 밝히시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자기 신상도 안 밝히고 막 물어보시길래 뭐 그래도 성심성의껏 대답은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첫 공판이 지나갔었고, 하지만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 이후에 이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씩 공감을 해주시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노력들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결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엄벌 탄원서를 무려 11만 장이나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한 지금이야 사실 엄벌 탄원서를 저희가 많은 이제 국민분들한테 참여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사건들이 그 위로 쭉 있었는데, 사실은 부산 돌려차기 우리 강간 살인 미수 사건 이 사실은 시초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1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엄벌 탄원서에 참여를 해주셨고, 당연히 그 고스란히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재판부에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빈센트가 더 강력 흉악 범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어떤 노하우를 쌓는 계기도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싶네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도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의미 있는 거를 하나 꼽자면 이로 인해서 어떤 법이 바뀌는 초석이 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공판 때마다 열심히 목청을 높였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신상 공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돌려차기 사건이 시작될 때만 해도 피의자 단계에서 이미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고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피고인 단계에서는 아예 신상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는 이제 현행법 자체가 부존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강간 살인 미수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제 가해자인데, 이런 사람조차 사실 이제 신상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심지어 재판부의 판사님들조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그 신상정보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 그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를 등록하는 거를 이제 사실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제도라고 이제 했던 건데 사실 우리가 원했던 신상정보 공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말 그대로 피해자, 이 진짜 천하의 몹쓸 짓을 한 사람을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 사람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 것을 사실은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처벌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를 원했던 것인데 그 당시의 법령으로는 그런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많이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좀 잡음이 생겼던 게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당시에 모 유튜버가 신상 정보를 사적 제재로서 사실은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은 너무나 시원하지만 현행 법상 그 당시의 법령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범법 행위로 번지는 것은 아닌 건지 하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반갑게도 그 사건 이후로 이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 이후로 실제로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이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럼 오늘도 법률 한 잔 또 따라 주셔야 되거든요. 오늘의 법률 한 잔은 뭘 따라 주실까요? 오늘의 법률 한 잔은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였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거든요. 피해자는 당사자입니까? 놀랍게도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군가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고 나시면 지금 현행법상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가 있다는 건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두 주체가 사실은 당사자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괴리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검사가 국가기관이 이제 가해자를 처벌을 해주는 주체로서 기소를 담당하고 가해자는 말 그대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 두 양측은 모든 사건 기록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형사 재판에서 기록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면은? 사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난데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저기에서 막 거짓말을 진짜 뭐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딱 봐도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순간 오히려 제지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 아닐까요? 피해자도 사실은 가해자만큼이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가해자에 준하는 정도까지만이라도 피해자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허락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권리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이유는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검사와 가해자, 피고인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재판들이 너무나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많은 피해자들이 좀 본인들의 권리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법원에서도 사실은 자정 노력이라고 하죠. 그런 자정 노력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도 우리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 때도 신상 정보 공개 문제도 이야기를 목청을 높였지만 사실 피해자로서 그런 형사 재판의 기록을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목청을 높였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시점이 1심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1심 과정이 끝나고 나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그 민사재판의 문서성부 촉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우회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을 하고서야 본인한테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였죠. 거기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마음이 한번 무너졌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리고 당시의 법령이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요. 조금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지만 기존에도 그 제도는 있었어요. 근데 판사님이 다 허브를 판사님이 결정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 이후로 실제로 이제 법이 개정이 좀 됐습니다. 법원도 그래서 현실을 조금씩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당연히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피해자로서 내가 형사재판에 설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법률 한 잔도 잘 따라 드렸겠다.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CCTV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사건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건 한 잔.